우리는 오늘 탑을 쌓습니다. 유리와 강철이 하늘을 향해 뻗어오르고 크레인은 거대한 기둥을 들어올립니다. 컴퓨터는 정밀하게 하중을 계산하며 그 어떤 무게도 감당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지구 곳곳에는 현대의 기술자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불가사의한 구조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거석들이 어떠한 접착제도 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고, 지하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도시가 통째로 안반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에서만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하학적 문양들은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창조한 것일까요? 고대 건축물들은 그 해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침묵 속에서 굳게 입을 다문 채 불가해한 존재를 뽐내는 거대한 건축물들 뿐입니다. 과연 구리와 청동기 시대의 도구와 밧줄만으로 어떻게 900톤이 넘는 돌덩이를 옮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지하에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늘을 날아올라야만 비로소 그 웅장함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을 창조하도록 이끈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2곳의 장소, 그리고 12개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들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는 대대로 이 땅을 경작해온 지역 주민들이 비잔틴 시대의 묘비라고 여겼던 돌무더기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그는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원형으로 배열된 수많은 원들이 겹쳐진 구조물이 드러났습니다. 표면에는 동물 형상의 정교한 부조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갈, 뱀, 여우, 멧돼지, 그리고 독수리. 놀랍게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조물 지붕을 이루는 판석 사이에서 발견된 목탄 샘플의 연대는 기원전 3150년,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입니다. 이는 괴베클리 테페가 지금으로부터 무려 11,000년 전에 세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스톤헨지보다 6,000년,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보다 7,000년이나 앞선 시점입니다. 이 발견은 기존의 모든 학설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신석기 시대, 그것도 토기를 사용하기 이전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정착 생활을 시작하지 않았고 농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수렵과 채집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소규모 유목 집단에 불과했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거대한 석회암 덩어리를 채취하고 복잡한 상징을 조각하고 엄청난 기둥을 세워 천문학적인 정밀도로 배치할 수 있었을까요? 조각상들은 전갈, 날개를 활짝 펼친 독수리, 머리가 잘린 인간 형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든버러 대학교의 마틴 스웨트먼은 2024년 7월 학술지 타임앤마인드에 발표한 연구에서 이 FAT자 모양의 표식이 태양력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365일을 12개의 태음월과 10하루의 추가 날짜로 나눈 달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둥이 기원전 1850년경 해성이 지구에 충돌하여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불리는 1200년간의 소빙하기를 촉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달력이 맞든 아니든 건축 자체의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수렵 채집인들이 스페인의 연대기 작가 페드로 시에사 데 레온의 기록처럼 유사한 장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2만 명의 노동자를 조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건설 기간 동안 어디에서 살았으며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정착하여 거주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괴베클리 테페가 단순한 종교 의례 중심지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원형 구조물 B와 D 사이에서 발견된 이 점토 조각상은 높이가 2.5m에 달하며 머리와 몸통이 뚜렷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조각 역사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노동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토록 정교한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남미 대륙으로 시선을 돌려 티아오아나코의 불가사의한 유적을 탐험해야 합니다. 알코로어 탐사선이 독일 연안 레발에서 멀지 않은 바다를 가르고 나아갑니다. 킬 대학교의 해양물리학자 야콥 게르제는 메클렌부르크만의 해저를 탐사하며 음파 탐지기를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암석으로 뒤덮인 해저면은 불규칙한 신호를 보내옵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빙태석이 사방에 흙뿌려져 있습니다.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주의 문화유산 보호 담당자들과 함께 잠수부들이 21m 아래로 하강합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유럽의 선사시대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킬 대학교의 선사시대 고고학자 베리트 에릭센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녀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암석 지층은 존재하지만 빙하가 돌들을 밀어내어 줄을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해류가 잔해들을 정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 측정 결과 이 구조물은 만년에서 11,000년 전에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기 구석기 시대입니다. 당시 이 지역은 육지였고 수백 마리의 순록들이 이 통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은 순록을 효율적으로 사냥해야 했지만 아직 활을 사용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선사시대 유럽인들이 대규모 협력 사냥을 조직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계절마다 같은 장소로 돌아와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무더기가 정말 인간이 만든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중해의 심장부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해발고도 12,800피트, 볼리비아의 티티카카호수 근처에는 언덕 모양의 단이 있습니다. 붉은 사암블럭, 안산암으로 만들어진 돌들, 그중 일부는 131톤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표면은 너무나 매끄러워서 접합부 사이에 종이 한 장조차 끼워 넣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식 모티프에서 관찰되는 날카롭고 정밀한 내부 90도 각도는 돌망치로 만들 수 없습니다. 잉카 석조물에서 볼 수 있는 유사한 절단면은 망치질 기법의 전형적인 특징인 둥근 내부 각도를 보여줍니다. 티아오아나코의 건축 도구는 아마도 돌망치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탄소연대 측정 결과 건축 시기는 서기 500년에서 6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피와나코 문명은 서기 300년부터 1000년까지 이 지역을 지배했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기록은 없지만 조각의 평평한 내부 표면, 그 정밀함은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기 1000년경, 이 지역은 장기간의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수확량이 급감했고 티와나코인들은 산맥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인구는 사라졌습니다. 볼스테이트 대학교의 디지털 인터랙티브 아트 연구소는 2025년에 사진 측량법과 레이저 스캔을 사용하여 디지털 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데이터는 현대 엔지니어들이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건축 기술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단순한 건축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무거운 돌들을 운반하고 그토록 정밀하게 다듬을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유적들이 해발고도 4,000m에 육박하는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희박한 공기, 예측 불가능한 날씨,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들은 이토록 거대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 레바논의 발베크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고대 도시의 흔적인 텔, 즉 퇴적 언덕은 기원전 2900년부터 2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청동기 시대 초기에 이미 사람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트릴리톤 아래에는 유자 형태로 배열된 무게가 24,400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재 블록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거석 구조물은 그 위에 세워진 로마 시대 건축물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거대한 석조 구조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4년 독일 고고함 연구소는 세 번째 모놀리스를 발견했습니다. 그 무게는 무려 1,650톤에 달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공된 석재 중 가장 거대한 크기입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작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8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블록을 옮기려면 고도의 물리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한 해법은 512명의 인부가 도르래와 케이블 윈치를 사용하여 557톤 무게의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릴리톤의 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경사로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네스코는 1984년에 이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발굴 작업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아래쪽 청동기 시대 정착지에서는 도자기, 도구, 그리고 지속적인 거주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과연 누가 어떻게 건설했을까요? 그들은 어떤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토록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남미의 티아오아나코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더욱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카파도키아, 터키 중앙부. 데링쿠요 마을에서 한 남자가 지하실을 수리하다가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뒤에는 어둠, 터널, 예배당, 학교, 무기 저장고, 환기 통로, 무려 15,000개가 넘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무게가 1000파운드나 나가는 돌문은 안에서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안반을 깎아 만든 수로와 150세제곱미터 용량의 물탱크까지. 이들은 기원전 2000년경부터 굴착을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일입니다. 프리기아인들은 기원전 700년경에 이곳을 확장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기 780년부터 1180년까지 이어진 아랍 비잔틴 전쟁 동안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카파도키아의 그리스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은 14세기 티무르가 이끄는 몽골의 침략을 피해 이곳에 숨었습니다. 20세기에는 그리스인과 아르메니아인들이 주기적인 박해를 피해 이 도시를 이용했습니다. 리처드 맥일리브레이 도킨스는 1090년에 이를 기록했습니다. 아다나에서 학살 소식이 전해지자 악소 주민의 상당수가 이 지하 공간에 피신했고 그 남자가 지하실 벽을 허물기 전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건설자들은 붕괴 없이 18개 층에서 굴착 작업을 조율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데링쿠유의 절반도 채 탐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구조물을 지하 깊숙이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불가사의한 장소로 발길을 옮겨야 합니다. 뉴브레인지 아일랜드. 기원전 3200년경에 건설되었습니다. 스토헨지보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오켈리 유니버시티 칼리지 코크는 1962년부터 1975년까지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이 고분은 동진 아래 빛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하얀 석영 파사드를 장식하는 강가의 조약돌은 남쪽으로 75km 떨어진 위클로 산맥에서 운반해 온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싼 경계석은 현지에서 조달했습니다. 아일랜드어로 그리안 스타트, 즉 태양이 멈추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역 내 주요 고분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라고 주장합니다. 언어일 수도, 단순한 장식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 마이클 가본스는 오켈리 팀이 이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현장 검증과 독립적인 확인을 통해 그 진위가 입증되었습니다. 지붕 상자는 건축가들이 의도했던 바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구조물이 단순히 동지 햇빛을 계산하기 위한 장치였을까요? 거대한 돌을 운반하고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데 필요한 기술과 노력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중해를 건너 레바논의 발베크로 향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높이가 5m, 폭이 2.5m에 달합니다. 잉카 파차쿠텍은 서기 10세기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2만 명의 노동자가 수십 년 동안 작업했습니다. 스페인 연대기 작가 페드로 피사로는 1571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벽의 아래쪽에는 너무 크고 두꺼운 돌들이 있어서 인간의 손으로 제자리에 놓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돌들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고 너무 잘 맞춰져 있어서 바늘 끝조차도 틈새에 넣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무거운 돌들을 그토록 정밀하게 다듬고 운반하고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굴림대의 흔적도 기록된 도르래 시스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맥콜리는 2016년에 발표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더 가벼운 돌들은 준비된 바닥 위로 끌어옮겼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더 무거운 돌들은 나무 썰매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모델 테스트 결과 1000명의 사람들이 가장 무거운 블록을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섬노감 덩어리는 매번 충격을 가할 때마다 아주 적은 양의 재료를 제거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최종 형태가 드러났습니다. 형판을 제거하고 청동 도구와 부싯돌 스크레이퍼로 완벽하게 들어맞을 때까지 깎아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여전히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유적은 쿠스코의 태양 사원인 코리칸차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석조 구조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왕의 과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심오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남아메리카 대륙을 벗어나 지구 반대편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 새겨진 거대한 그림들, 나스카 라인. 인공지능은 위성사진 속에서 기하학적 형상들을 찾아냈습니다. 알고리즘은 27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분석했고 그 결과 4개의 새로운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1440시간의 도보 탐사를 거쳐 그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중 81.6%는 인간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 잘려진 머리, 동물 형상들은 순례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기원전 500년부터 기원 후 500년 사이에 이 거대한 그림들을 창조했습니다. 독일의 수학자 마리아 라이에는 수십 년간 이 선들을 연구하며 그 비율이 완벽하다고 칭송했습니다. 나스카인들은 고대의 측정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정밀하게 계획하고 정확하게 측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그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가지 가설은 건조한 환경과 관련된 물의 의식입니다. 그림들은 물의 근원을 상징하며 비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종교 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동물 형상들이 신과 연결된 상징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그림들은 홍수와 불법 차량 진입, 그리고 침식으로 인해 파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스카라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대인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단순한 종교적 열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심오한 목적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전혀 다른 대륙, 레바논의 발베크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는 나스카라인 못지않은 거대한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암, 화강암, 여감, 석회암 등으로 조각된 항아리들의 높이는 1m에서 3m에 달합니다. 무게는 10톤에 육박하죠. 대부분 원통형이지만 일부는 직사각형입니다. 이 항아리들은 무리를 이루어 서 있는데 어떤 곳에서는 400개가 넘는 항아리들이 특정한 패턴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항아리 입구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화의 흔적은 극단적인 세월의 흐름을 암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크기나 10톤에 달하는 돌덩이를 조각하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노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철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수톤에 달하는 조각된 돌들을 험준한 사락지형을 가로질러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남아있는 도로는 전혀 없습니다. 굴림대나 썰매 혹은 들어올리는 장치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죠. 석기도구, 청동 유물, 구슬만이 발견될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아리는 비어 있습니다. 내부의 토양 성분은 주변 땅과 일치하죠. 베트남 전쟁 당시 불발탄들이 이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8천만 개가 넘는 집속탄이 투하되었고 제거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지역이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항아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한 저장 용기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웅장합니다. 그렇다면 의례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하지만 그 어떤 기록도, 전설도 이 항아리들의 기원과 용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대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의 티아우 아나코로 말입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한 도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00년 동안 도시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떠한 기록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2000년 마침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석재 블록들, 12개의 석관, 금화, 청동 조각상, 도자기 유물, 나무로 만든 닷, 그리고 60척에 달하는 침물선까지. 이 모든 발견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도시 아래의 사지, 즉 진흙 토양이 액상화되고 이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 활동, 해수면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서기 6세기경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국적인 사건, 어쩌면 쓰나미나 지진, 혹은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여 집안이 붕괴하고 도시 전체가 지중해 속으로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기울어졌고 기반 시설은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고대의 항만 시설, 복잡한 수로 시스템, 그리고 주거 지역은 여전히 퇴적물과 바닷물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몰락 뒤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재앙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도시를 재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울추의 무게는 무려 16톤에 달합니다. 화강암과 유사한 조립질의 반려암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부는 옮겨졌지만 원래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현대적인 측정 장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냈을까요? 그 해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돌망치로 두드리거나 통제된 불을 사용하여 암석을 약화시키거나 연마제인 모래로 표면을 갈아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석고들 중 일부는 북쪽 좌우선을 따라 정렬되어 있고 또 다른 일부는 특정한 지리적 특징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장지 근처에서 발견되는 석고들은 장래 의식과의 연관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 석고들은 숲속 공터, 박물관, 심지어 개인 소장품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완벽한 구체의 형태를 띈 채 그 기원에 대해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침묵 뒤에는 더욱 심오한 질문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 석고들은 단순한 장식품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의 지식과 기술을 담고 있는 암호였을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아메리카 대륙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 유적지는 1997년에 처음 확인되었고 체계적인 발굴은 201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것은 궤베클리 태페와 비견될 만큼 오래되고 정교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건축물들은 바위를 깎아 직접 조형되었습니다. 석회암 병사면에 굴착된 방, 벽, 바닥, 기둥 모두가 살아있는 바위에서 조각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위 덩어리 안에서부터 파내려가며 만들어진 것이죠. 2023년에는 높이 2m 45cm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실물과 흡사한 얼굴 묘사가 특징이며 돌로 된 벤치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알려진 해당 시대의 가장 큰 인간 조각상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형상들, 인간과 동물의 상호작용, 그리고 이야기를 담은 장면들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카라한 테페는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농업이 건축보다 먼저가 아니라 건축이 농업에 선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풍요로운 삶이 사원보다 먼저가 아니라 사원이 먼저 나타난 듯합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시간표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추정된 노동력으로는 그 정밀함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도구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거대한 구조물을 그토록 정밀하게 조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그토록 엄청난 노력과 자원을 들여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블링커월은 유럽의 석기 시대인들이 대규모로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협력했다는 사실을 웅변합니다. 푸마풍쿠는 현대의 석궁조차 재현하기 어려운 정밀한 기계 가공 기술을 보여줍니다. 바알베크는 현대의 크레인으로도 옮기기 버거울 만큼 거대한 석재 블록들을 움직였습니다. 데링쿠유는 무너지지 않고 지하 18겹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뉴그레인지는 동지햇빛을 단 17분 동안 포착하기 위해 62피트 길이의 통로를 완벽하게 정렬했습니다. 삭사이와망은 100톤이 넘는 석재 블록들을 너무나 정밀하게 맞물려 종이 한 장조차 통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스카 지상화는 신, 조종사 혹은 우리가 아직도 논쟁 중인 목적을 위해 예술 작품을 창조했습니다. 라오스의 항아리 평원은 무게가 1000kg에 달하는 거대한 석기 항아리들을 조각하여 비탈면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토니스 헤라클리오는 지중해에 항구를 건설했지만 지금은 수심 30m 아래에 잠겨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석고들은 자도자와 정밀기계도 없이 완벽에 가까운 구형을 이루었으며 그 구조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25년 10월 카라한 테페에서 고고학자들이 추가로 30개의 조각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발테에는 여전히 고대 수력용 벽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데링쿠요는 아직 탐사되지 않은 다른 지하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사로, 롤러, 밧줄, 썰매, 지렛대, 그리고 수천 명의 노동력. 어쩌면, 아마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무덤을 정렬하여 단 17분 동안의 동지의 빛을 포착하려 했을까요? 침몰한 이집트의 신전에서부터 발트해의 얼어붙은 수렵용 벽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조물들은 우리가 이제 막 그 가치를 측정하기 시작한 인간 창의성의 증거로 우뚝 섬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가사의한 돌들을 바라보며 불가능을 감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진보라는 개념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와 강철이 없이는 우리 조상들이 정밀함을 구현할 수 없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적들은 우리의 선입견을 철저히 배반합니다. 이 유적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영속성에 대한 숭고한 헌신입니다. 뉴그레인지의 동지에 삐치든 바알베크의 800톤짜리 기초블록이든 고대 건축가들은 수년이나 수십 년 단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들은 별과 땅, 그리고 재료의 물리학을 현대 사회가 일시적인 것과 디지털적인 것에 집중하느라 잊어버린 깊이로 이해했습니다. 매년 인공지능, 드론 촬영, 그리고 지표 투과 레이더가 땅속에서 더 많은 비밀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연대기는 점점 더 오래되고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돌덩이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시적인 수렵 채집인들이 뛰어난 건축가였으며 고립된 부족들이 천문학자였고 고대 세계가 우리가 감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능과 야망 면에서 우리와 가까웠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돌은 그것을 빚어낸 손과 그것을 계획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게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으며 우리의 현대적인 회의론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해답은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꾸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은 최초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길고 아주 뛰어난 계보의 마지막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놀라운 업적을 이룩한 고대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그들의 지혜는 어떻게 후대에 전승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들의 유산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미래를 엿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